0.5 팟캐스트 맛점 마쿠 12회 시작합니다. 와. 바람이 차가워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비법, 기온이 떨어져도 우리의 생각 온도를 높이는 비법, 바로 연극 보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맛깔난 제철 공연만 소개하는 연극 맛집 맛점 마쿠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핫팩을 제공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따뜻한 손난로 같은 패널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 불가 한국 연극계 최고의 전국구 비평가 이쌤 오셨습니다. 네, 제가 용인, 사천, 부산을 찍고 오늘 예. 올라왔습니다. 야, 저번에는 밀양 찍고 올라오셨더니 네, 오늘은 맞습니다. 야, 도대체 몇 군데를 찍고 오신 거예요. 야, 잠은 주무십니까? 너무 잘 잡니다. 다행입니다. 자, 부지불식 무장 해제 닌자 비평 절대 강자 우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세입니다. 전 지역구. 서울 지역구. 네, 서울 지역구. 이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세. 예, 반갑습니다. 저희 막점 마쿠는 월간 웹진 오늘의 서울 연극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ttis.kr 을 방문해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점 마쿠 1부는 연출가 모시고 공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와,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네. 자, 막점 마쿠 12회 원픽 공연은 국립극단 제작 조시고와. 그러면 누구? 대한민국 최고 연출가 고선웅 연출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선웅입니다. 예. 최고는 아니고요. 네. 원탑입니다. 최애입니다. 지금 이 공연이 10년째 공연되고 있죠. 네, 예. 네. 와, 10주년. 그리고 요번 10주년 공연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다름 아닌 헤어름 극장에서 공연됐습니다. 네. 와. 네. 야, 이게 웬일입니까? 헤어름 극장이 사실 거기서 제가 연극 본 기억이 야,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거기는 뭐 창극이라든가 무용극, 대형극이 벌어지는 곳인데 거기서 이 공연이 올랐습니다. 네. 예. 저도 헤어론 극장 연극 보러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10년. 진짜 좀 20년 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면 국립극장에 뭐 헤어름 극장, 달오름. 별오름 극장, 달오름 달오름 극장, 극장, 또 뭐 하늘극장. 하늘극장, 예, 제가 싫어하는 가격 오름 극장, 뭐 이런 것까지 막 여러 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은 최고 큰 극장이고 객석수가 무려 1200석. 네. 와, 여기서 연극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이거는 대단합니다. 그날 제가 관극하러 갈 때 그 기분인데요. 제가 동대문 운동장에 내려갖고 420번 버스를 타고 국립극장을 가거든요. 예, 그런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꽉 찼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내려야 돼서 저 내릴게요 그랬더니 앞에서 내려요 하더니 다 같이 내리는 하나의 거였어요. 목적지. 그리고 그 언덕을 그 길을 놔두고 또 저쪽 건너편에도 아주 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같이 올라가는데 야, 뭐 묘한 어떤 동질감 이런 걸 나는 느꼈- 이런 느꼈어요. 경험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는 뭐 일상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같이 연극 보는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연대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되니까 공연 전부터 공연이 어때도 이 공연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 어린이부터 머리 허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참 이 관객의 모습이 나를 맨 예. 처음부터 되게 이렇게 울컥하게 만든 우리 연극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막 이런 걸 지금 이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래요. 근데 네. 너무 오래간만에 다시 봐갖고 아니, 이제 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네, 앞으로 네, 네, 연극 네. 시대 열립니다. 네, 믿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 10년 동안 한 3만 6천 명이 공연을 봤대요. 네, 네. 그럼 요번에 1200석짜리를 11일 동안 했으면 한 10,000명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만 9회 했습니다. 9회. 9회. 예, 9회 1200석이면 그래도 한 10,000명은 그렇죠. 육박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좀 있으면 5만 명 되겠다. 와. 와, 연극 공연 5만 명. 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예. 그런 관객이죠. 예. 제가 연극 좋아하는 후배에게 너 조시고와 봤어? 아니야, 못 봤는데요. 이놈아, 꼭 봐야지 했더니 다음 주에 제천에서 한대요. 그거 보러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를 못 구해가지고 제천에 가서 보고 온다고. 아니, 제가 재공연도 한번 중간에 보고 싶었는데, 예. 명동예술극장이 거기가 한 5, 600석 되잖아요. 하여튼간에 제가 좀 게을러갖고 좀 늦게 들어가서 예약하려고 그러면 매번 매진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못 보고 10년 만에 공연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셨어요? 이번에 봤죠. 역사적인 공연입니다. 초연 보시고. 초연 보고. 보시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본 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호들갑이냐 싶겠지만 정말 이런 대극장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봤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공연 몇 개를 레파토리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돌리고 또 나머지 시간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이게 예술가들, 이 연극도 마찬가지로 꿈꾸는 어떤 로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공연이 창작을 해서 신작들만 계속 원하고 네. 수요가 있는데 사실 공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레파토리로 올라가서 좀 이렇게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또 신작을 또 공들여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공들여서 준비한 신작이 되고 그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 되면 좋은데 계속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속 좀 약간 함량이 떨어지는 그 작품들 만들고 또 급하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말도 다른 또 새로운 것도 걸 하고. 또 하고. 근데 네. 숙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연극은 특히 근데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거의 조시고아가 국립극단 첫 번째 레파토리 아닌가요? 아니요, 뭐 만선도 있고 스카팽도 있고 많이 하시는 그 분들 아니,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제일 레파토리로 처음. 계속 공연되던 거니까. 네. 장기로는 네, 네.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주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는데 헤어룸용 무대 세트를 새로 또 제작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규모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제 경사 무대에 글쎄, 밑에 이제 이거. 트랩을 네. 또 타야 되고 그래서 뭐 커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있어서 좀 더 할 수 지금 있겠다. 분위기 봐서는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아요. 아니, 혹시나 이 공연 못 보신 청취자 있으면 자, 네. 내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내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다시 예. 또 공연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을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고 연출가 그러니까 또, 과연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고선웅 연출가님이 받으신 상만 몇 개 나열해 볼게요. 자, 백상예술대상 연극상, 동아연극상 연출상, 대한민국 연극대상 연출상. 이게 일종의 메이저 연극 세 상인데 이걸 다 받으셨어요. 그쵸. 그랜드 슬램. 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주는 공연가 일원을 위한 모임의 올해의 연극인상. 그 다음에 연극연출가협회 연출가상.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문화상. 아니, 왜 여기 특별시구나. 연극평론가협회 베스트 3 예. 없는가요? 거기에 작품들이 다 그건 들어가죠. 좀 이렇게 상시적인 거고. 이렇게 아니, 특별히 공연과 주는-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해랑 연극상, 네. 차범석 희곡상, 아름다운 연극인상. 야, 이제 줄상이 없어요, 이제. 상금 많은 거는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야, 대사도 받으시면. 대단합니다. 이제 상을 거부하시든가, 이제 줄상이 없으니까,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중복 수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이제 네. 2라운드 들어갑니까? 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텐데. 네. 좀, 먼저, 예. 저희가 한마디로 좀 이렇게 평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명불허전. 10년 만에 다시 보니 더 좋더라. 더 좋더라. 맞아요. 브라보. 저도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초연 때 제가 첫 주에 공연을 봤어요. 그 12월 초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모 대학에서 강의할 때인데 애들이 한 7, 8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공연을 한 서너 편을 단체 관람을 하는 공연인데 애들한테 오늘 단체 관람은 이거다. 라고 해서 12월에 이제 이걸로 종강한다. 그래서 단체 관람을 하고 제가
거의 막공 때 한 번 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공연이 이제 끝나고 수업이 이제 종강한 다음에 정말 문화예술이랑 거리가 먼 공대생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연극이 이런 건가요? 이러면서 자기 연극 좋은 거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걔가 몇 개월만 전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왜 그건 제공을 안 하냐. 자기가 계속 국립극단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올리고 있다. 막 그러더니 한 몇 년 있다가 선생님 드디어 재공연된대요.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연극을 한 번도 안 보던 친구들 연극을 봐서 좋아지는 애들은 또 평생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럼요. 조치고화가 되게 그때 되게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었고 저는 그때 이제 첫 번째 공연 됐던 해에 두 번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안고 있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본 거는 이제 10년 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보러 가기 전에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되게 좋았었는데 10년이 실렀으니까 약간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 또 극장이 또 너무 크니까 이게 공간감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서 봤는데 뭐 전혀 해오른 극장에 굴하지 않게 에너지는 막 다 꽉 채우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하다. 그다음에 거의 디테일도 거의 저는 그 초연 때 봤을 때 감동이 그대로고 뭐가 달라진 느낌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연출님이 좀 무섭다. 그냥 보통은 배우들이 좀 약간 조금 풀어져서 자기네들끼리 하게 되는 것도 좀 생기는데 딱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가는 느낌이 아직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연출님께서 이렇게 문자했었는데 저희 이제 고3 수능 본 또 문화생활과 거리가 먼 또 K 고딩 친구한테 수험생 할인으로 제가 이제 예매해주고 또 보호자로 또 저희 신랑은 생으로 그냥 할인 안 내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보러 가라 해서 거의 막공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좌석이 정말 한 3좌석? 4좌석? 그래서 아들은 제가 보기엔 취소표로 추정되는 VIP석에 앉히고 저희 신랑은 저 사이드에 S석에 앉혀가지고 둘이 보고 왔는데 연극 안 보는 두 남자인데 어땠어? 했더니 너무 좋았다고. 저희 아들이 한마디 엄마 저는 그 문지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걔를 잇는 그 끈끈한 관계. 야 우쌤이 이때까지 글쎄, 이렇게 저렇게 길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거의 5분을 넘기지 않는데 지금 거의 10분 가까이 혼자서 그냥 이거 통으로 날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봤다는 거. 야, 정말 그 눈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저는 그 이렇게 다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초연 보고 10년 만에 요번에 봤는데 그 요즘 그 현존이라는 개념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 배우들이 무대에서 무대 위.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거 이거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는데 저는 객석에도 이런 현존의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정말 박수 칠 때 중압감 같은 거, 중압감이 아니죠 그때는 뭐랄까 육중함 그런 느낌이 오는 경험이 뮤지컬 말고는 보기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으로 하나 되는 어떤 공동체의 느낌, 혼연일체가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연극 극장에서도 드디어 느끼게 되는구나. 뭔가 환희가 느껴졌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연극의 본질하면 집단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많은 공연은 같이 앉아 있지만 다 딴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공감하지만은 누군가는 너무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이러한 다채로운 생각 때문에 이들이 같이 모여서 진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는 공연도 좋았지만 관객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 공연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연극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항상 관객을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은 다르지만 진짜 이 작품을 응원하고 그리고 다시 보고 싶고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진짜 이 집단 체험의 시너지 때문에 관객도 개발되고 연극의 사회적 위상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여튼간에
버스 탔을 때부터 진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이게 젊은 20, 30대 그 여성 관객이 아니라 전 세대가 포괄된 예. 그래서 우리의 연극이 이런 확장성이 있었지. 이것들을 진짜 그러니까 이 공연은 물론 뭐 공연이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극이 얼마나 관객에게 확장성 있게 만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명동예술극장 시절에 구장 감독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작품을 의뢰하셨을 때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 국립극단의 작품들을 이제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도도 있고 참신한 어떤 접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한테 국립극단의 그 다가오는 의미는 그냥 쉽고 접근성이 너무나 편안한 그래서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늘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지금 저놈이 나쁜 놈이지? 맞아요. 옛날 분들. 이 사람, 이게 너무 이 선명하게 사람이 불쌍하잖아. 예. 저는 그게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시구아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에 몰입해서 안 복잡하게 서사를 쭉 쫓아가면서. 근데 그렇게 단순해도 막상 연극 작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막상 해보면. 네. 쉬운 서사를 긴장감 있게 잘 기복을 넣어서 텐션감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원래 12세기 희곡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동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일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공연을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놓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줄거리 갑니다. 네. 자, 간략하게. 예, 맞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 때 사건입니다. 권력의 눈먼 무신 도안고가 충성심이 강하고 인품이 높은 조순을 질투한 나머지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조순과 집안 300명을 멸족시켜 버립니다. 그 혼란 속에서 조순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간단하기 이게 조시과죠. 조시과가 시골 의사 정영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살아남습니다. 정영은 문신 그 조순의 은덕을 입은 적이 있는데 조시과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정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키웁니다. 그리고 도안고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정영을 자기 팬이라 믿고 정발을 양아들로 삼게 되고 자기의 모든 무술을 가르쳐 주게 되죠. 네. 20년이 지나고 정발이 장성하자 정영은 그 참혹했던 조씨 가문의 지난 날을 알려주고 도안고에 대한 복수를 부탁하게 됩니다. 결국 복수가 이루어지고 도안고 일행은 몰락하지만 나중에 정영은 어떤 기쁨이라든가 후련함보다는 허무와 험함과 허탈감을 느끼면서 막을 내립니다. 예. 네.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그 자기 자식하고 바꿔서 자기 자식이 죽고 조씨고아는 똑같은 시기에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 고아만 살리고 대신에 그거를 밀고 한 사람이 정령인 자신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안구가 그 공으로 집에서 양자로 조씨고아를 키우는 그러니까 원수의 밑에서 20년을 와신 상담하면서 견뎌야 하는 그 정령의 그 마음이 있는 그 연극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금방 말씀하신 거 보면 진짜 그 아이 바꿔치기 혹은 뭐 원수의 자식 알고 보니 원수의 자식이 아들이었다. 알고 보니 원수의 자식이었더라라는 거라든가 뭐 조력자에 의한 양육이라든가 이거 보면 요즘 드라마에 항상 들어가는 출생의 비밀이니 뭐 이런 것들 그 다 들어가는 요소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전 서사는 멜로드라마적인 구조를 하고 네. 있는데 약간 이제 서구에서 근대 이후에 나온 멜로드라마의 차이는 우리 고전 서사는 그 나쁜 사람에 대한 용서라든가 회개가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처단을 당하는 걸 깔끔하게? 끝난다면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서구의 다 멜로드라마는 주인공 그 악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거듭 태어나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해피닝으로 끝나는 거죠. 이거는 약간 멜로드라마 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동양적인. 멜로드라마라기보다는 고전 서사에 충실한 작품인 거죠. 예. 그 일단 먼저 근데 잠깐만요. 예. 근데 참회가 가능한 서사도 있지만 어떤 건 참회한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아니면 뭐 윤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잘못된 범죄 같은 거는 참여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데 가령 뭐 지금 말하는 구족을 멸했는데 내가 참했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걸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드라마적으로 그거는 반드시 응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복수는 당연한 결론이지만 당사자인 자기가 꼭 후련해지지는 않는 거죠. 묘한 그 공황 상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궁금한 게 그 후련해지지 않는 그 정서가요. 그게 이제 각색하시면서 그걸 집어넣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원작은 네, 그렇지 각색하면서, 않잖아요. 네. 그렇죠. 원작에서는 그냥 시원하게 복수하는 걸로 그쵸. 끝나는 거잖아요. 네. 고전 이야기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에서의 이제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회환 같은 것들이 정서가 마무리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고선영 네. 연출의 집어넣은 어떤 거죠. 해석이 들어간 네,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한 인물을 무대에다 세워서 입체화시키다 보면 글쎄. 그 사람의 끝이 계속 이렇게 해서 끝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공이라는 사람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공의 판단이 흐려져서 구족을 멸하라고 그것도 그 서융에서 온 개 강아지죠. 강아지. 네. 개가 지적을 해서 그 개를 6개월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 파블로프 실험처럼 개가 실험시켜갖고 그 조순이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반역자가 됐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서 그럼 구족을 죽이라고 해놓고 맨 막판에는 또 도항고의 집안을 또 구족을 멸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정령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가 원했던 결론은 도항고를 응징하는 거였는데 또 구족을 멸하기 위해서 거대한 작두 아니면 응징의 어떤 상징물이 위로 올라갈 때 그러면 계속 또 이 중에 또 누군가는 또 무엇을 또 획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이 또 뿌려진 거잖아요. 예. 그래.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목도 복수의 씨앗.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 끝나서 사라지는 씨앗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밑바탕에 서브텍스트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그것까지 자기가 구족을 멸한다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선택을 했을 때 구족이 또 멸하게 되면 정령의 입장에서 시원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은 영령들과의 환상이든 아니면 어떤 뭐 일루전이든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디 저를 외면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그런 대사를 쳤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서 너 고생했어. 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복수의 서사가 기본적인 그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해석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도 그러니까 무대 위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류의 대사로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연극 무대처럼 거기에 그 커튼을 이렇게 장착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대 위에서 권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권력에 의한 복수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로 지향하고 살지만은 결국 끝나고 나서 지금 아무도 뭔가 행복해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이런 어떤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욕망들에 휘둘리다 보면은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에서 그 원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꼭두각시의 네, 맞아요. 북소리, 피리 소리에 맞춰 놀다 보면 어느새 한바탕의 짧은 꿈. 저는 이 북소리, 피리 소리에 맞춰 논다라고 하는 게 북소리, 피리 소리에 흥얼흥면서 이렇게 경사났네 할 수도 있지만 그 북소리가 굉장히 슬픈 선율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명랑할 격렬한. 수도 있고 신호열의 감정이 다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장단에 사실 놀아나고 있는 예. 거지. 예, 놀아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커튼 속에서 그래서 그 커튼이 나온 거거든요. 꼭두각시의 무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예, 구족을 멸하고 예, 거기서 또 복수를 20년을 꿈꾸고 그런데 남은 것은 해피엔딩이 아니잖아. 결론적으로는 뭐 복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살상이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복수의 씨앗이 또 싹트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영화로 치면 그런 게 뒤에 엔딩이 네네 뭐가 근데 정영은 애기 하나가 울고 있죠. 똑같네. 근데 정영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의나 거대 담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부인도 자살하고 자식까지 희생시켰지만은 실제적으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도 그래서 팔뚝도 하나 없죠. 하성광 선생의 그 마지막 그 저는 조금 먼 데서 봐갖고 얼굴이 안 보였는데 정말 훌륭한 배우예요. 네, 그 네. 표정이 모든 걸 초연 때 이야기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럴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니, 진짜로 제가 저희 배우님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그렇게 했어요. 더하지도 않았고 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아유, 그럼. 진짜로 소위 진짜로 타성해졌고 약간의 호기도 생길 수 있고 조심성이 조금 없어지고 자기의 확신만 과잉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요. 맞아요. 예, 모든 말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 배우의 감정도 충분히 받아주시고 하면서 정말로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연출 선 안에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연출의 선 안에서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연기를 하시니까 보기도 너무 좋고 뭐 그 감동적이다. 초연 때도 그것 때문에 하성광 선생이 뭐 여러 가지 연기상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좋더라고요. 여전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작품에 곳곳에 여백이 있으니까 배우가 사실 디렉션 이외에 정말 대사만 하나만 해도 객석이 뻥 터지고 할 수 있는 저려의 이런 그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다 제압하고 억제하고 딱히 정해진 룰대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1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배우들의 절제력이. 아니 그리고 아까도 오쌤이 이야기했지만은 공간이 거의 뭐 엄청 커졌잖아요. 명동에 비해서. 그래갖고 배우들이 이 공간 어쨌든 동선도 엄청 길어지고 발성도 아무리 마이크가 있다 그래도 훨씬 더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가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좀 아쉬우면 어떡하지? 뭔가 볼륨이 커지고 나면은 하여튼 실망할 경우 그리고 이제 막 이상한 걸로 장치로 막 채워 넣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을까봐. 그런데 진짜 배우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명동보다도 이 10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 위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1,200명의 관객과 500명의 관객이 차이가 그 희곡 배우 관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배우가 큰 극장에 있으면 큰 배우가 되고 작은 극장에 있으면 작은 배우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은 스몰 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감당하는 에너지가 큰 극장을 감당할 만큼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 기운이 그 명동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긴장부터 배우들이 무대 딱 들어가서 그 하는 에너지의 집중도 그렇고 관객이 눈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많은 영혼들이 예?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거를 레이저를 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집중력이 놀랍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집중하면 집중력이라는 게 뭐 긴장감 배우들이 뭐 이렇게 긴장감 뭐 잘하자 화이팅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연출만이 느끼는 뭐 아우라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저는 건가요? 배우의 삶을 모르죠. 그런데 네. 이제 관객의 입장으로 제가 계속 연극을 보는데 명동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해오름 극장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동선이라든지 뭐 선들도 훨씬 더 좀 크게 정리도 한 것도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배우들이 존재가 조금 더 뭐라 그러죠? 큰 우리 빅쇼 한다 그러잖아요. 예. 뭐 저기 패튀김이라든지 예, 빅 중에서 디너쇼. 하는 근데 빅쇼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막 있듯이 근데 누구나 다 큰 무대에서 하면 빅쇼를 할 수 있겠지만 연극 같은 경우는 발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당연하죠. 해오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는 제일 처음에 1회부터 쩌렁쩌렁이었어요. 목표가. 예. 쩌렁쩌렁 하계회. 쩌렁쩌렁하는 하계회 같은 스타일로 해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발성이 다 좋으신 분들만 뽑았고 딕션이 정확한. 가장 정확하게 하려고 엄청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튼 이번에 하면서도 저 놀란 게 그 큰 극장에서 2명이 있어도 전혀 비어 보이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혼자서 있어도 네. 예, 비지 않았고 그 소리가 그 이분들을 감당하는데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아서 보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제 헤어룸은 꿈이었고 원래부터. 야. 하기야. 드림 컴 트루. 전성 씨 아니 하셨네요. 이거는
연출가는 꿈일지 모르지만은 모객이 힘들어갖고 힘들죠. 네. 그래서 근데 참 거의 꿈일 그렇게. 뿐인데 사실 진짜. 그 배우가 공간을 채운다는 것은 막연하고 또 뭘 채우는 거지? 배우가 뭐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 채운다는 건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배우들이 퇴장하고 다음 배우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뭐 맞든다 뭐 이런 그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다음 장면이 기대되면 그 시간이 전혀 수축되는 거죠. 짧아 보여. 그 순간 무대에는 늘 배우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배우가 마치 클로즈업 된 것처럼 그 배우가 어떤 재미있는 장면, 감동적인 장면 줄까 기대하면 이렇게 커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관객 입장에서 그게 바로 공간을 채운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거는 연출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 국립극장에 예술 감독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해오름에서 연극 간간히 했었어요. 황색여관인가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했던 것 했죠. 같고. 네. 근데 그런 공연들 보면은 이게 극장이 너무 커서 배우들이 등퇴장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맞아요. 종종 있었거든요. 길어요. 뛰어다녀야 돼. 등퇴장하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지. 근데 이번에 조시고와는 전혀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극장이 막 커서 막 광활하다 이런 느낌 못 받고 물론 되게 물리적으로 큰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명동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가까운 밀도 느낌으로 있게 봤거든요. 볼 수 있었어요. 배우들 역량 덕분에 그러니까 아니, 배우들에게 관객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야, 저 배우는 이제 등장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뭔 재밌는 걸 보여주지? 저 배우는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지? 막 기대하고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그 문지기도 세대를 넘어갔고 이런 이제 앞에서 뿌려진 씨가 뒷부분에서 내가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가는 거야. 어쨌든 이 세대를 넘어서는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장두희 선생님 공연을 보면은 소극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저 연세에 저 에너지에 진짜 우리 훌륭하세요. 진짜 이 도안고 역할을 하실 분은 진짜 장두희 선생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내 나름의 믿음과 신뢰를 줄 정도로 진짜 임팩트 있었어요. 근데 명동에서는 잘 몰랐어요. 아니 도안고 어르신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목이 지금 좀 안 좋아갖고 예. 그러신데 2회 두 번째 2년차 할 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집사람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제가 그 도안고 장군께서 이 주시관 할 때 사람이 좀 변한다고. 아무래도 나도 막 포악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이 작품을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막 그냥 엄청 설득을 했어요. 아니 연극은 무대에서 그냥 공연이고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무서우시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해가지고 겨우 설득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로 이렇게 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마다 가서 네. 그 깊이 회개하시고 그러면 근데 되겠네. 정말 젠틀하시고 훌륭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멤버가 거의 오리지널 멤버 그대로 다 오시죠. 네. 그분들이 우선은 사이도 좋고 예. 뭐 연기에 대해서 군 말씀 안 하시고 사적인 공간에서도 뭐 이렇게 말을 막 그런 거 뭐 누구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각자 그냥 진짜 사이가 좋아서 한 팀처럼 그냥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면은 저 속에서 자기들끼리도 으쌰으쌰 했겠구나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근데 근데 여기서는 진짜 젊은 배우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800살의 합의. 800. 그렇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그리고 합쳐봤는데 800. 야, 엄청나네요. 저도 어떤 배우를 우연히 만나갖고 너무 잘 봤다 그랬더니 자기들 너무 재밌게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오늘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이렇게 분리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막 이렇게 형식 갖다가 내용 갖다가 막 뒤죽박죽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왕 된 김에 저는 이제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 속에 여러 가지 현대화된 내지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개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영이라는 인물이 의리를 지키고 그거는 이제 그 조순과의 개인적인 의리 또 지키고 그다음 어떤 공동체에서 정의가 살아야 된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뭔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자식을 희생할 만큼 그게 중요하냐 크냐는 다른 문제인데 일단 그렇게 의리와 정의를 중요시한다는 점은
지금 우리의 역사 과정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품성인 거, 품목인 것 같고. 그거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예, 안 돼요? 예. 네. 이 대사에 이제 정발이 20살이 됐는데 도항고가 양부인데 그 사람이 엄청 잔인하게 구족을 멸했던 사람인데 얘한테는 잘했죠. 너무나 너무 좋은 은혜로운, 20년간의 은혜로운 아버지란 말이에요. 네네. 그 아버지인데 정령은 자기 자식을 그놈을 처단해야 되는 악마의 화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림을 펴놓고. 네, 그 장면도 아주 압권이었어요. 네,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보면 그 대사가 나와요. 지금은 모두가 잊고 있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한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처럼 아주 또렷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가령 우리나라의 뭐 일제시대라든지 무슨 뭐 한국 동란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 뭐 유신 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서 자기한테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일제시대도 그렇고. 근데 그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그림만 봤어. 근데 사실 그때 그 사람들 또 괜찮았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정보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분명하게 있었던 기억, 그리고 그것이 자기한테 피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득하고 그거를 헤아려서 봐주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예.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내란 사태 네. 과정에서 큰일 났다라고 누구나 말하는데 제일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은 옛날 80년대를 겪었거나 그때 공포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뛰쳐나가서 막으려고 했던 거. 네. 그런 거를 보면 정말 잊지 않는다는 거. 그분들이 몸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잊지 않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느껴지네요. 누군가한테는 진짜로 너무 먼 옛날의 과거고 있었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너무나 선명하게 오늘도 현재가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정령은 그렇게 살았던 거고. 제가 이제 이게 약간 이샘이랑 백쌤이 얘기한 거랑 연결될 수도 있고,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초연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정령의 이야기가 너무 가엾어가지고, 제가 약간 좀 감정적으로 좀 빠져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회에는 두 번 다 막 울면서 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애도 어려가지고 나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그게 또 너무 막 이러면서 봤는데, 제가 이제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제가 또 나도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그 의리를 지킨다는 게 이번에서는 좀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좀 약간 벗어나가지고 정령이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게 뭔가를 제가 좀 이번에 연극을 보면서 다시 좀 더 주의해서 제가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약간 그 정영이 어떤 허무라든가 약간 회한에 빠질 때,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는 그게 더 크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영이 그렇게 20년 동안 복수를 온몸으로 하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오는 회환. 약간 이게 더 저는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떤 그러한 회한이라든가 여러 그런 생각도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면서 이게 약간 좀 고전이긴 고전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이번 공연에서 다시 하게 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손 선생이 계속해서 다시 묻겠네. 자네 자식 희생돼도 괜찮겠는가? 이걸 재차 묻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계약서를 쓸 수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말이 언행이 일치되는 거, 말을 지키는 거. 그걸 보면서 새삼 느꼈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한 말하고 가서 또 어떻게 딴 말하고 하긴 하는데 아니 말고 옛날 그 선비들은 말에 대한 굉장한 무게를 줬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인물로 아내가 나는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네. 이 조씨과를 지키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깟 뱉은 말이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런다고 자기 애기를 죽여?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그 대사가 되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뭐가 좋았어? 했더니 엄마 나는 그 정영이 아내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어디 바랬죠. 네 엄마를 좀 이렇게 생각해. 야, 여기서 또 사심이 나오는 거지.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그 아내는 우리가 만약에 그 아내의 그런 멘트가 없었다면 이거 뭐야 너무 고전적이고 너무 올드한 어떤 세계관인데 싶을 텐데 그 아내가 우리가 어떤 그런 분노, 저항감을 다 씻어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그 8명의 영웅들 이렇게 다 이렇게 인사하고 할 때 아내는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 보면서 거기서 이게 한 번 더 끝까지. 위로받았다. 관객의 좀 약간 분노, 어떻게 자식을 이라는 저항감을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눌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작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긴 한데 중간중간 듬성듬성 좀 비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가 이제 영공이라는 인물이라든지 예. 아니면 아내라든지 뭐 영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다 그냥 앞부분에만 얘기가 되고 아내는 아예 언급도 없거든요. 예, 그냥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그냥 죽고 그냥 애기 죽고 그냥 끝나고 복수를 다짐하고 여자가 아예 안 나와요. 아내가. 근데 그 아내를 집어넣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나가 그거를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그냥 얘기해서 말로 해서 약속했다고 해서 죽고 나면 좀 뭔가 이야기의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좀 들었는데, 떨어지죠. 예.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우리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주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찝어주고.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니까 좀 서사가 조금 더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 근데 뭐, 이 작품을 통해 갖고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재밌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밌고 좀 그런 쉬운 얘기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늘 복수할 일이 많잖아요. 복수할 일도 많고 네. 누구를 응징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 같고 용서하기는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복수는 해야만 한다. 그 용서에 관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복수는 필요하다면 꼭 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후련해지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복수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건 너무 자기적이에요. 예, 그거는 아니 저도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어떤 거는 참을 수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용서란 말은 입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야, 이제 그만 용서해. 그럼 넌 내가 아니잖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수는 꼭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런데 꼭 다 후련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가 전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우환에 빠지지 않고 좀 잘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우환 없이 피해자도 되지 마시고 가해자도 되지 마시고 좋게 물 흐르듯이 저는 물처럼 사는 게 그게 그 대사 속에 들어가는 게 우한 피하시고 네. 뭐 거기 그냥 다들 행복하게 사시야 뭐 이런 네, 식으로. 맨 마지막. 제 마음이고 네. 네, 그 대사가 제가 각색자로서 넣은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근데 연출님도 연극하시면서 복수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연극하면서는 복수 관심 없어요. 복수할 일도 없고, 근데 분노할 때 있죠. 분노하고 불쾌할 때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 제가 아까 10년 뒤에 보니까 더 좋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저는 그 초연 때 볼 적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서 설명하는 게 왜 저기까지 설명해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나비를 막 이렇게 흔들리게 이렇게 하잖아요. 맨 마지막 장면. 나는 솔직히 그게 좀 사족 같았어요. 초연 때는. 근데 몰라. 이렇게 나이가 들고 진짜 이제 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복수까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미움이나 뭐 증오, 분노 막 이런 경험들이 더 많이 쌓였나 봐요. 그 순간 그걸 보니까 그래. 아니 뭐지? 그 정령의 저런 삶이 저게 행복해 보이니 내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그렇지. 좀 이렇게 물 흐듯이 사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삶이라는 게 한바탕 꿈이야. 야, 호전몽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아 이건 되게 철학적이다. 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되게 고전 이야기지만 그 한 장면 마지막 장면으로 벼랑한 철학적인 작품이 돼버리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그때 못 읽었던 걸 조금 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서 더 좋았다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뭐 장자 좋아하고 부자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리고 셰익스피어 연극은 맨 마지막에 꼭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거에 별로 잘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공연을 쭉 보다 보면 선명하게 뭘 또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 아니요. 못 알아들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꼭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좋은 거면 그냥 계몽을 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주제를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속이 후련할 수도 있어요. 그럼 깔끔한 게 있어요. 뭐가? 열린 결말 안 열어놔도 각자 알아서 열고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묵자한테 대사도 하나 꼭 주고 싶었고요. 그 묵자가 대사가 한 번도 없잖아요. 글쎄 말이야. 묵자는 검은 옷을 입고 네. 있는 그래. 조력자, 네. 무대 조력자이죠. 네. 어. 그 대사도 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커트만 닫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묵자는 보통 그 가부키에서 나오는 검은 옷을 맞아요, 입은 맞아요. 사람,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은데 그 어느 순간 그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죽을 때 짠! 부채를 딱 펴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정영이 그 아이 그 죽은 아이 그 도안고가 3번 찧어가지고 가루 박살이 난 그 아기를 죽었다고 딱 하려고 할 때 뭐 손 치워! 뭐 그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떠나보낼 수 없는 그걸 애환을 하는 거. 그건 이제 그 묵자는 극 밖에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까지도 네. 끌고 들어와. 이 극 속으로 끌고 와가지고 막는 장면은 뭐 약간 좀 짜릿했어요 그 장면. 근데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제일 처음에 그 희곡을 원래 읽었을 때 가령 뭐 한궐이 죽는다 퇴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주가 죽는다 퇴장. 근데 죽음이라는 거 일단 우리 누워야 되잖아요.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조명이 있었지도 않고 밤에 불을 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보게 해놓으면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혁명적이었어요. 희곡에서 그래서 원래 셰익스피어 시대의 죽음은 다 바깥에서 죽잖아요. 네, 말로. 네, 말로 죽고 이렇게 보면서 바깥에 있다고 치고 무대에선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선 죽는다 퇴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작품을 꼭 올려야 되겠다는 열망을 느낀 거죠. 네, 그렇게 됐던 되게 거고. 연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너무너무 연극적이고 저는 또 그리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게 학예 같은 거였어요. 가령 이제 애들이 나한테 칼을 찌르다니 잘 계셔 딱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벌떡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쫄래쫄래 나가잖아요. 저는 그게 연극으로 너무너무 참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여주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만약에 조명이 없이 백일하에 드러난 무대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근데 그냥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뭔지 너무 무성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죽는 장면들이 많은데 너무 많죠. 텐션감도 없고 또 무대도 좀 횡하고 근데 연극적으로 약간의 긴장감도 주고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를 도와줄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묵자를 쓰게 된 거죠. 그게 가부키에서 나온지는 몰랐네요. 저 책을 안 봐서. 관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공연 경험이 많이 없는 관객 입장에서는 일단 죽었다가 스르르 퇴장해버리면 안 죽었네? 라고 오해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묵자의 이 부채질이 저건 죽은 퍼시구나 라고 알려줌으로써 일반 관객들에게는 그 큰 어떤 이해력,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는 부채를 딱 피고 나중에 갖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갖고 가게 하고 와이프는 죽어 있는데 부채를 딱 피고 나면 원래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일막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 너무 마음 아파. 그 지점도 있구나. 그건 몰랐네. 한 우리가, 그 10년 전쯤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조시고와의 그런 약간 그 연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우들의 움직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정발의 조시고와 고아의 막 이렇게 그 가벼운 움직임. 가벼운 철없음, 움직임, 약간 철없음.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는 되게 좀 새롭고 약간 사실 어색한데 그래도 괜찮고 막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보는데 전혀 거슬리는 게 없고 너무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저한테는 걔는 완전히 다른 이방인, 다른 별 세계에서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 그렇지. 세계는 과거의 세계고 얘는 현재인데 저쪽에 붙은. 그래서 완전히 철없고 철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그림으로만 보고 말로만 들은 거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남일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넌 이 이야기가 뼈에 아프지 아니하냐라고 했을 때 아픕니다. 분통도 터집니다. 하지만 어쩌라고요? 그 말이 남의 얘기를 나한테 건성이에요. 어쩌라고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계속 입안. 근데 그게 저라고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처음에 까불까불하다가 서서히 예, 무거워져요. 진지해지면서 네. 이제 좀 철이 드는 철이 더 들어야겠지. 가서 일 보거라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 그 대화하는 동안 이렇게 철이 들죠. 저희들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눈 것 같은데 이제 고선웅 연출법, 연출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그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 쉬운 내용, 뭐 어려운 그 제작 과정이 있었지만 일단 쉬운 내용과 잘 들리는 대사, 그리고 복잡하지 않는 대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연이 일단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한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쉬우면 좀 이렇게 지루하고 하기 마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 시간이라든가 공간들이 꽉 차 있는 느낌, 그게 어디서 오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배우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일한 톤이 아니라 좀 복잡하게 뭐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어가지고 저걸 웃어야 돼, 울어야 돼 결정하지 못할 때 망설임을 주는 순간 관객들은 약간 혼란이 오면서 생각을 기피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바로 그런 지점들을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생각하게 만들고 진짜 눈여겨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조시고아가 10년 전에 연출님한테도 약간 터닝 포인트 같은 작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뭐 홍도라든가 또 그 전에 더 옛날에는 마리화나라든가 그다음에 또 철인부땅 그게 있었. 칼로 막베스. 칼로 막 막베스. 그런 공연들을 보면 나키멘추. 그때도 그런 배우들의 그런 그 움직임에 대한 실험 같은 것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특히 이제 홍도 같은 거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슬랩스틱 같은 것도 막 섞여 있고 막 그랬다가 조시고아를 볼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내용이랑 형식이 탁 들어붙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낙타상자라든가 그 이후의 공연들에서 뭔가 이렇게 정제화되는 좀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이것저것 다 막 해보시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은 약간 조시고아를 계기로 해서 뭔가 약간 찾은 느낌? 그리고 뭔가 약간 형식화가 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좀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지? 저는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는 제작 환경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대를 많이 제가 하거든요. 네. 근데 빈 무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치. 예, 세트 제작비도 그렇고 공연이 한번 끝나고 나서 창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근데 빈 무대를 쓰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무대를 해놨을 때 사실적인 무대가 들어오고 나면 연기가 조금 내추럴해져야 될 자꾸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근데 무대가 비어지면 연극을 한다고 치고 그래서 저는 연극은 자연스러움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그렇고 왜냐하면 5분 안에 청각은 익숙해지거든요. 시각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멋진 무대가 들어왔다서 멋있다고 하지만 더 멋있는 거 보여줘봐라고 관객은 원하고 예? 더 만약에 연기 자연스럽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날 감동을 시켜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과장,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에 기반한 약간의 과장과 어떤 어법 아니면 어떤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보통보다 조금 더 과장된 어떤 걸 했을 때 그냥 저렇게 움직이는가 보다. 그러니까 채플린이 걷듯이 그냥 그렇게 걸어야 우리한테 텐션감이 있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오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을 잘하면 금방 지루해지죠. 연극은 그냥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런 저한테 맛이 없어요. 저는 그러려면 저는 차라리 영화를 하겠어요. 근데 연극은 그런 재미가 있고
그거를 했을 때 관객은 그 과장된 것을 보면서 5만 가지 상상을 하시면서 보거든요. 관객분들은. 관객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연결도 하고 의미망들을 연결도 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5분 동안은 약간 낯설 수 있어도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요. 네. 아니 제가 고선웅 연출 공연을 좀 오래 지켜봤었는데 솔직히 초기에는 좀 산만하지만은 되게 솔직히 산만했거든요. 다큐멘쇼 같은 거. 근데 되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오니까 이야기들이 되게 쫀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 우쌤 말씀처럼 저는 그 창극 연출하시고 오페라 연출하시고 이렇게 음악극 쪽도 좀 많이 하시면서 내가 요즘에 선생님 그 연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아까도 이렇게 발화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음악적이라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음악성이 너무너무 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잘 살아난 게 그 낙타상자 같은 그런 공연이어갖고 그때는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대사처럼 이야기하지만 음악극이다라고까지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브제 놀이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약간 그 놀이성이 엄청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되게 실험적인데 관객과의 어떤 이런 주거니 받거니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초기에는 했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 고선웅 연출에게 아주 난 이 연출의 것은 이제 빼놓지 말고 봐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관객을 생각하면서 연극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평론하면서 관객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그런 작품을 만나면 좀 약간 분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관객이 중요한 요소인데 왜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관객을 놓고 만든다는 게 일단 저는 이 연출권은 앞으로 계속 봐도 나를 덜 실망시키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봐왔던 거고 그런데 점점 놀이성이 강해지니까 관객과의 노는 맛이 있는 거예요. 요번에 했던 그 최척전 그거 퉁소소리도 이거는 오브제 갖고 배우들이 막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브제 놀이 막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데 거기다가 음악성까지 강해지니까 관객이 이 공연을 그냥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막 감각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이지만은 예술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 연극하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대중성과 예술성의 결합인데 이쪽으로 지금 진짜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주제도 깊어지고 있구나. 좀 약간 근데 솔직히 조시고와 할 적에는 이런 역량을 갖고 왜 하필이면 중국 소설이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퉁소소리는 이제 우리 것으로부터 이런 걸 끄집어내는구나. 그래서 한국적인데 되게 모던하고 그리고 관객과 어우러지는 이런 연출이니까 더 기대해도 좋겠구나. 그래서 저의 최애 연출 중에 한 명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애정 고백하신 건가요? 애정 고백. 아니 그러니까 더 열심히.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관객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관객과 소통한다는 지점이 정말 저는 중요하고 그 연출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흔히 밀어치기 화법 맞나요? 네, 밀어치기 화법. 네, 밀어치기 화법. 저는 그 밀어치기 화법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음악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제가 이야기에는 대사가 관객들에게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보와 감정 두 가지를 전달한다고 할 때 좀 이렇게 부수적인, 좀 약간 잉여적인 거는 빨리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화술이 이제 그거다라고 싶어서 그렇지만 빨리 하다가도 어느 순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정보를 강조하고 감정을 전달해야 되겠다 할 때는 또 감정을 강화하고 이런 선별적인 어떤 화술 처리법이 있었고 이 공연은 각색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한 내용 위주로 전달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정을 전달해야 될 때는 뭐 빠른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정영이 가족들 그 아내와 자기 아이의 문제와 얽히는 그 씬은 굉장히 천천히 길게 유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감정이 전달될 정도로 꽉꽉 눌러가지고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관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줄고 또 관객으로부터 반응을 받는 그런 게 이 공연에서 정말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밀어치기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고여 있으면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고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셰익스피어 연극을 보다가 제가 계속 자는 이유가 뭐냐면 자는 이유가 뭐냐면 가령 이제 꽃이 너무 아름다워. 하늘도 너무 예쁘고 저기 지나가는 사슴 좀 봐. 이런 얘기를 할 때 꽃이 아름다운 걸 자기가 너무 만끽했어. 하늘도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사슴도 뛰어가는 게 너무 귀여워. 이 좋은 대자연. 근데 이거를 관객이 그렇게 얘기하면 막 느끼나요? 저는 이게 고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게 무슨 호흡과 리듬감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우리들한테 그거를 우리가 관객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쵸. 배우가 혼자서 만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느낌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이렇게 엿보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엿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인물이 그냥 바로 그 등장 인물과 같이 체화가 돼서 직발적으로 나한테 와야 되는데 감정이 그게 아니라 걔가 그 배우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냥 이렇게 너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 배우 연기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력이 섬세하지? 그거는 전 연극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밀어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배우가 어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표 지점이 있으면 나는 막 바빴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쁜데 여기는 도저히 바쁠 수가 없어. 왜? 내가 머뭇거리고 있어야 되는 걸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머뭇거릴 수밖에. 근데 그게 가장 빠른 거죠. 그러니까 어디는 좀 계속 육박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 하면서 감정 다 잡을 거 잡고 숨 바꾸고 막 이러면 보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 곡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문장이 여러 가지의 미사여구와 수식어구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건 결국 뭐야? 그러니까 너는 얘한테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넌 5센텐스로 얘기한 거 맞지? 그럼 여기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난 너한테 돈을 줄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해도 그래서 난 너한테 절대로 줄 수 없어 하면 되는데 이 얘기 5개를 하는 동안 까먹어요 관객이. 맞아. 까먹어가지고 얘가 무슨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인물들이 와서 얘기를 할수록 어디에다가 내가 이야기를 쫓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강박관념적으로 근데 이제 나이를 저도 이제 좀 먹어서 그렇게 막 바쁘게 가면 저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서 못 알아듣겠어. 네, 그렇게 하게 됐죠. 네. 예.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연출님 공연은 일단 템포가 빨라서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장면도 엄청 바뀌는데 아까 이제 백쌤도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 장면을 기대하는 것 때문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장면이 사라지면서 다음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을 내가 앉아서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다음 장면이 바로 보이는 그래서 되게 영화 편집하듯이 이런 지점이 있어서 이거는 보통 훈련을 진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세 연출 공연 보면 배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끝나면 되게 많이 이렇게 기량이나 여러 가지가 늘겠다 향상되겠죠. 이런 생각은 또 하게 되죠. 근데 뭐 그렇게 연습 많이 안 합니다. 연습 많이 안 해요. 그럼 알아서 배우들이 다 그렇게 맞춰주는 뛰어난 건가요? 강사 강사 할 때도 그때 배우가 막 그 밀어치기 화법으로 대사를 엄청 빨리 막 뭐 그런 거야. 뭐 주문하면은 배우들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런 선택을 하는데 연습은 4시간밖에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조금 일찍 와서 아니면 또 나중에 좀 남아서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50분 해가지고 연습, 6시간 10분 못할 휴식.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네? 대사를 밀어치는데 6시간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거는 막. 그런데 일단 워낙 뛰어난 배우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알게 모르게 4시간 앞뒤로 아마 열심히 집에서도 집에서 그럼요. 득음한. 아니 근데 어쨌든 대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많고 빠르고. 이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대사 속에 많은 것들 흘리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만 살리면 되니까. 솔직히 하성강 배우가 거의 그 랩 배틀하듯이 그 이렇게 그림 펼쳐놓고 이막 첫 장면에서 그 정영한 그러니까 네, 뭐지 네. 이렇게 막 정발한테. 정발한테 설명하는 그런 장면도 맨 처음 내가 초연 때도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왜 설명을 또 다시 앞 일부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무슨 이렇게 리와인드. 약간 리와인드 리와인드. 하듯이 이렇게 그때는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어조에 실린 어떤 리듬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면의 의미보다는 그 연극적인 어떤 템포를 제가 되게 즐기게 됐거든요. 네, 그 연기 차력쇼죠 배우. 오, 아니 그런데 10년 동안 이게 입에 완전히 붙었는지 어쩌는지. 아니 근데 이건 아무나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네, 훌륭한 배우입니다. 아니 훌륭한 배우를 떠나갔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얘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시곡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야 이막이 뭐 똑같은 거를 이걸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어 앞에서 다 보여줬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영첩이란 사람이 가지고 간 것도 그 사람이 왜 마차를 했냐면 어머니한테 봉양하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한 거고. 네네네. 한걸이라는 친구도 갑자기 거기서 거기서 자살하는 말도 안 자살하는, 돼. 근데 그건 사실은 조순이란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도안구 문화 사람이지만 조순이 옛날에 했던 그 생각이 나서 자기 희생하게 된 거고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걸 설득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완전히 이방인으로 별 세계에 있는 정발이라고 하는 놈을 진짜 철없는 개를 도안구를 복수하게끔까지 만들어내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을 때 관객들은 제가 과연 설득이 될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지? 근데 원작은 엄청 쉽게 설득돼요. 걔가 막 금방금방 분노를 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좀 약간 좀 더 쉬운데 여기서는 팔뚝까지 자르죠. 그리고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것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내 이놈 하는 것도 사실은 공주가 자기한테 얘기했던 그쵸, 거고. 그쵸. 예, 예.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침 뱉는 것도 네.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뱉었던 것을 뱉었던. 또 뱉는 거고 네, 그런 게 다 조금씩 있어서 그런 재미들이 좀 그런데 많은 관객들은 그냥 그게 하나의 어떤 연극적인 시퀀스처럼 네. 그러니까 놀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관객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뭐 관객이 자유롭게.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 장면이 없었으면 또 정발이 이렇게 확 변하는데 열심히 설득력이 하는 그것 좀 네. 설득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네. 거기가 각색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연기하기 들어도 어려울 저한테 것 설득이 안 됐어요. 그 문장에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기까지는 하는데 저한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좀. 예, 연극이 보인다, 연극이 들린다, 연극이 재밌다, 연극의 맛을 극대화하는 막전 막후 12회 고선욱 연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 이게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느덧 시간이 70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도 그 오브제 활용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각자 2개씩 질문만 돌아가면서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먼저 질문하시죠. 아니, 아니 워낙 이런 다양한 오브제 그리고 그 막이라는 이런 것들을 그 공연 전부터 이미 이렇게 떠올리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시다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면서 알게 되죠. 하면서 이태호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제일 처음에 선생님한테 디자인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해서.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어쨌든 꼭두각시의 노름이다라는 그 첫 장면이 바로 이 소위 말하면 극적인 무대 연극 우리들이 이제 한바탕 놀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되게 그 효과적인 그 무대만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죽었잖아요. 죽으면 퇴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글쎄. 예, 사실적인 문으로는 절대로 못 나가는데 어디 나가는데 그냥 그런 포켓으로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커튼이 있고 등퇴장을
등장하고 퇴장하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장치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몰입하고 보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우리 삶을 좀 성찰하게 만든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형식이었다. 그래서 아까 오쌤이 뭐지 내용과 형식이 참 찰떡이다 이야기했듯이 진짜 이 형식의 접근성이 내용의 주제하고 너무 잘 맞았다. 좀 이런 생각이 그 소품들이 위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씩 내려와서 그 제 용도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도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좋은 설정인 것 같아요. 네. 저거 어디에 쓰일까? 저게 뒤 내려오네. 아니 근데 그 뒤에서 그 단두대 네. 내려오는 것도 아.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큰 사이즈로 무대 뒤에서 내려오잖아요. 이번에 더 크게 12m. 글쎄 말이야. 아니 그래서 오브제도 극장이 커지니까 좀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그 이미지도 더 강렬해지는 네. 듯한 느낌이. 명동 초연 때보다 분명히 뭔가가 더 강렬해졌어요. 높이도 글쎄요. 높이도 엄청 더 높이. 네. 그 높이감이 좀 크게 영향을 하는 것 같아요. 옆도 그렇죠. 폭도 너무 넓어지고. 네. 그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태성 선생님께서 같이 이렇게 연습 같이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좀 네. 아이디어를 네. 주고 받으면서 그런 무대가 나온 거네요.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려 계셔가지고 모든 의견도 흡수하시고 선생님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면서 막 경사진 무대도 만들고 뭐 그리고 이게 그것도 뭐지? 되게 좋았죠. 이게 네.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계집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같은 무대가 다양한 어떤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성이 너무 연극적 놀이성이 너무 이제 관객한테 그냥 지루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하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저한테는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게 제일 처음에 초견을 제일 처음에 희곡을 읽었을 때 그 신호라는 개한테 똑같은 관복을 입혀서 양의 심장을 달아가지고 개 실험을 해서 중을 딸랑딸랑 울려갖고 배고프게 하고 또 먹이면 또 주고 또 딸랑딸랑해서 6개월을 반년 넘게 훈련시켜서 주군을 찾아가. 요즘 불충구리한 자가 있습니다. 이 신호라는 개가 영험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시켜서 가려내면 된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봐라. 이거 누가 봐도 장난이고 놀이같이 보이는데 이 늪에 빠져서 그게 아무리 춘추전국 시대 미기한 시대라고 구족을 멸하게 되는데 이 개가 원작에는 등장을 안 해요. 그냥 말로만 고항고 장군이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에 그냥 계속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서융에서 신호라는 쟁사 주공이 날 줘서 6개월 넘게 시켜서 구족을 멸했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갖고 그냥 공주하고 애를 출산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작을 하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개 등장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거를 봐야 이 우매한 시대, 이 판단력이 없는 시대, 분별도 없고 그리고 무자비한 결단은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이 무지막지한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희생양 아주 착해서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풀만 저가는 사람이 물고기도 애기 나서 잡기 위해서 45살에 가진 애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 됐던.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 당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게 뭐지? 관객들한테 안 보이는데 저 뭐지? 근데 얘는 개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무대 위에. 걔도 되게 신의 한 수였거든요. 아니 근데 과거 이야기지만은 지금 현재가 자꾸만 언뜻 겹쳐져 갖고 그 왕의 모습도 그렇고 이게 고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동시대 네. 작품을 좋아하지만 동시대성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대에 충분히 그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옛날의 고전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잘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이건데요. 저는 그 고성 연출님 공연을 뭘부터 봤냐면 라키맨 쇼부터 봤어요. 네. 저도 그걸 보고 이거는 한국 연극의 미래다. 한국 연극이 옛날 연우에서 할 때부터 보셨나요? 신촌에서 할 때요. 신촌. 예, 네. 그 11년인가 그때 거기서 그 보고 99년에 원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 이거야. 좀 초기 이런 거라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후에 뭐 강철 왕이니 이런 사회적인 작품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 근데 그만큼 또
관객들의 호응은 또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막 속상했는데 그걸 이렇게 한 방에 터뜨려준 게 푸른 날에. 저는 그래서 푸른 사실 날에. 원톱 꼽으라면 라키맨쇼하고 푸른 날에거든요. 이 두 공연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20주년 라키맨쇼는 요번에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못해요. 이거는 못해요? 예, 못하고 저희가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극단이. 그래서 푸른 날에는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내후년 정도에. 내후년. 매년 보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18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5.18이 아니라, 익숙하지만은, 새롭게 그 5.18을 보게 만들었던 아주 그 5.18, 아예 5.18 극이 따로 있잖아요. 아예 장르화 돼갖고,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줬던, 변곡점이 됐던 그런 공연 중에 하나죠. 푸른 날은. 이제 한번 그 유행을 타면 그 알고리즘에 한번 올라타면 확 폭발하잖아요. 이미 그 고연출님은 이미 조시구화로 그 알고리즘에 올라탔기 때문에 아마 라키맨쇼나 푸른 날은 전혀 다른 평가와 반응을 받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던 연출이 아니다. 이런 연출도 있었다. 깜짝 놀랄걸요. 라키맨쇼 꼭 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퉁소설이나 조시고와 같이 전 연령이 연극의 이응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게 연극이야? 재밌는데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세몽 씨 질문할 거 저는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그러면 이제 그 20주년 해서 기획된 그 선발된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20주년 공연 때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일단은 뭐 칼로 막베스, 리오 외전, 그다음에 리오 외전. 그 홍도, 일단은 그렇게 작품을 할 것 같습니다. 야, 그 이제 하나하나 이름만 그 들어도. 못 봤던 또는 예전에 봤던 관객들이 그러니까 마방진의 다시 역사를 한번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볼수 있는 고선웅 연출가 기회를. 마방진. 그러니까 리오 외전 같은 경우도 한 13년? 그쵸.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14년째 되죠. 그러니까 LG 아트센터에서 공연했었고, 그리고 칼로 막베스 같은 경우 2010년이니까 15년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14년인가 한 번 했지만 저희들한테 15년의 세월이 내년이 16년이죠. 그리고 회차는 17년째고 그 친구가 이제 50이 넘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뭐 전부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건 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은 그 옛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지금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읽어봤는데 지금의 관점이라고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좀 제가 군살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걷어내고는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셰익스피어에 굉장히 충실하게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이제 또 연습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 또 뺄 거 보이고 또 보탤 게 생기고 또 그래요. 네, 그렇게 근데 합니다. 그동안 연출했던 공연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선발된 극장이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극장을 대관을 하는데 막 급해가지고 나중에 하늘극장을 빌렸는데, 하늘극장, 킬 하늘극장이 이렇게 밑에 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칼 같은 거. 근데 가까워야 칼 싸움. 근데 프로시닝으로 멀어 있으면은 칼 싸움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죠. 그리고 이제 리어 외전은 리어 칼을 타고 또 도는 돌아야지.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 바닥에서 이렇게 도니까 물끄러미 보기가 좋고. 극장이 막 극장이 이렇게 아레나를 이렇게 원형 무대로 콜로세움 같이 생겨갖고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연출하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작품을 좀 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멀찍이 보는 게 좋고, 홍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푸르시늄이 좀 더 이쁜 것 같고. 이번에도 김철리 선생님 출연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극단 작품이라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서운해 하시겠네. 네. 우리 기대하고 안타깝네요. 계시죠, 저도 우리.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혹시 선생님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니요. 어쨌든 조시고와 같은 공연이 우리 연극사에 이렇게 존재해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참 즐겁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 질문 남아 있는데 그 경기 극단장도 하시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이죠 이미 그 서울시 극단도 이제 석 달 전이네요. 석 달 전에 임기를 끝내셨는데 그 어떤 단장으로서 3년간의 기간에 대한 소회, 뭐 조언, 후임자에 대한 조언,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요, 일단은 저 호강하면서 잘 살았죠. 아. 네, 잘 살았고. 하지만 뭐, 긴장감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편안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힘든 것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그만큼 긴장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뭐 경제적으로는 봉급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융숭한 혜택을 누렸죠. 네.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마방진에 와서 연극을 하는데 지금 뭐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얼굴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마음은 가볍지만 지갑은 좀 덜 가볍겠네요. 아니요, 근데 뭐 그런 거에 좀 흔들릴 만큼 제가 네. 예, 금방 또 적응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예. 그 대한민국 연극이 뭐냐 말할 때 바로 이 시점, 뭐 이때까지의 우리 역사를 쭉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시점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조시과가 정말 그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 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고선웅 연출가 모시고 조시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들 너무 즐거웠고 또 이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앞으로 보여주실 공연들에 대한 기대도 훨씬 크니까 예, 네. 근데 항상 화이팅 하시기 하나만 바랍니다. 궁금해요. 네. 조시고화가 선생님의 원픽입니까? 연출, 그러니까 자기 작품 중에. 라키맨쇼! 저는 이거 사심 가득한 질문을. 전 죄송한데 제가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제일 좋다라는 말에 저는 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천 공연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조시과입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떤 것도 정답이십니다. 다 저는 좋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주년 이제 새 공연이 이렇게 픽 됐으니까 이제 30주년 때 그때쯤 되면 진짜 엑기스가 딱 선별되겠네요. 아니 그때도 극장에 맞게 전혀 극장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방지 극장. 정말 만들고 싶어요. 안타깝네요. 아니, 그런데 워낙 레퍼토리도 많고 하니까. 아니 그런 극장 있으면 저희는 엄청 있죠. 엄청 하고 싶죠. 근데 이 서울 그 부동산 가격이죠. 서울의 부동산 아니, 가격이 그거는 너무 아는데, 세서. 뭐, 어쨌든 지금 뭐, 핫당세도 그렇고, 여행자도, 어쨌든, 참 수완이 있는 친구들 같아요. 그쪽은. 아, 저희는 한번 있었다가 글쎄. 다 이제 네. 없어지고 말아서 저거였는데. 네, 그랬죠. 그 연출이랑 경영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아니,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예. 잘하는 거죠. 작품도 잘 만들고 수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막전 마크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고선웅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전 마크 12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추천 공연 순서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 추위를 뚫고 어떤 공연을 봐야 하나요? 일단 제가 먼저 네. 짧게 동생 하나.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해화동 1번지에서 하는 경쟁 디언. 경쟁 디언. 디언. 전이라는 네네. 작품입니다. 그 설명은요,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아직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문병재 작 연출 출연. 어머. 그리고 그림도 그렸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네. 문병재 연출이 남기용 배우와 같이 만든 연극인데 약간 게임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연극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설명을 보면은 어떤 그 게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의 어떤 드라마를 토대로 한 뭐 연극이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저는 못 봤는데 이번에 스파프에서 그 당나귀들의 반란인가 네네. 하는 이렇게 뭐 게임을 계속하면서 했던 7시간 넘게 했던 공연들이 되게 좋았다고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약간 조금 어떤 그 게임의 연극성을 활용한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형식적인 어떤 실험성 이런 것들 좀 기대하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화동 1번지고요. 예. 12월 곧 시작합니다. 곧 18일부터. 시작하는 데다가 또 공연 일수가 짧네요. 네, 4일. 아.
저기 게임에 관심 많으신 분들 연극과 게임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듯한데요. 여기 예. 그 인터파크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연극인이 된 문병재의 경쟁과 생존에 관해 전하는 한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재밌을 것 예, 같습니다. 경쟁견. 경쟁견. 네. 자, 이쌤은 어떤 공연 추천해 주시나요? 네, 일단 저는 창작 집단 상상두목의 안산 황금용입니다. 안산 황금용. 네네, 이거는 12일부터 21일까지 그 시어터쿰에서 네. 공연하고요. 평일은 7시 30분, 주말은 3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쉰멜펜이 요즘에 국립극단에서 네. 오브작, 안트로폴리스 오브작 하는 그 예. 작가의 초기 작품, 그러니까 이전 작품인데 황금용을 이제 이 최치언 그 작가이자 연출이 문학성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 연출가의 시각으로 이제 안산으로 그 시공간 공간을, 배경을 바뀌어서 이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 공업도시로 이주한 베트남 청년 꼬마를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비극을 서사극 형식으로 이제 풀어내는데 아시겠지만 서사극은 그러니까 이화 효과를 조성하여 무대와 객석의 객관적 거리를 좀 조성하는 그러한 연극 형식입니다. 그래서 국립극단 쉰멜펜이 공연 보시면서 이 작가 어떤 작가야 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그의 작품 세계를 한국 최치연이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보시면 좀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극단 공연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 공연을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가의 어떤 뛰어남, 우수함을 느끼실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를 소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걸 공연을 또 안산으로. 최치현 작가이자 연출가가 하는 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지점이고요. 네. 자, 상상도모 안산 황금용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극단미인의 금성여인숙입니다. 금성여인숙. 네, 이거는 5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14일까지 여행자 극장에서 평일 7시 30분, 주말 3시에 공연합니다. 이 구두리 작가, 그러니까 연출가인 김수희가 작가로서는 구두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라지는 곳과 여성 3부작 중에 하나인 금성 여인숙이고요. 이게 차범석 희곡상을 받아서 그걸 기념해서 이제 공연되는 그러한 작품이고요. 이거 재공연이긴 한데 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확실하게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성별, 나이, 성격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 오래된 금성 여인숙에서 벌어지는 며칠간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오해와 불편, 혐오를 넘어서 공존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안정적이어서 여러분들 되게 그 시의성 있으면서도 이렇게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예, 금성 여인숙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공연 추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연출과 함께 1부, 2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전 마쿠가 대단한 강한 열은 전달해 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손난로 핫팩 정도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막전 마쿠 12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